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차 관세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이 발표한 경영 발전안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재차 요구한 가운데 향후에도 주주 제안을 통해 경영진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가 자회사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검찰 고발한 택시 업계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택시업계 측은 타다가 자동차 운송 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재용 대표는 택시업계의 업무 방해와 무고죄 등을 물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급등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과정 때문에 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최근 유가 상승과 함께 화학 업종이 가장 큰 탄력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 물량의 감소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 속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의 우려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일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발목을 잡으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2%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지만요. 그 탄력성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7% 상승한 2210.8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을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46,200원에 SK하이닉스는 74,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차는 연일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12만 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도 역시나 1% 넘는 하락으로 26만 2,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0% 상승한 745.3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마감으로 72,900원에, 신라제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으로 74,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HLB는 1% 넘는 상승으로 83,100원에, 코릉티슈진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39,1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극히 상적인 흐름이었고요. 오늘, 시황 코너에서 좀 이것저것 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코너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해외 증시, 이쪽 파트를 좀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준비 많이 했고요.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장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시작에 대한 분위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코너까지도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월요일장 정석투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좀 돌아선 상황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대비해서의 탄력이 참 약한 오늘 우리 시작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과장님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급락 이후에 오늘 상승했고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19일 연속 5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물론 플러스 마감했죠. 그래서 오늘 등락 결과의 포인트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락 원인은 간단해요. 역시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여기서 다 매수가 나왔는데 상승 안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등락 원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역시 수급 호전이에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화학 업종이 강세였고요. 운송장비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화학 업종이 상당히 역할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운송장비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악재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제약과 인터넷의 동반 상세 유지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코스닥에서 과거에 최고의 업종은 인터넷이었습니다. 현재는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어쨌든 최고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업종, 핵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업종이 다 올랐다 해서 이거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양봉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급락했다가 이제 플러스 양봉 마감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밝혔었죠. 1월 31일이었죠. 이때 222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2225.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표면적으로, 형식상으로는 장중 기준 최고가 돌파했다. 종가 기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히 그 단순한 그 지수 결과치만 본다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이 1월 31일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가 금요일에 그렇게 밝혔죠. 최소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처럼 그 다음날은 무려 29포인트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 나왔는데 사실 오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해외 증시 조금만 확인하는 분들 알 거예요. 오늘 일본이 2%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2% 넘질 않았어요. 중국은 2%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이 나름대로 급등했어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별로 센 게 아니죠. 별로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해외 증시가 안 좋았다. 그럼 과연 오늘 플러스가 나왔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다시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봉입니다. 5분봉을 보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조금 더 넓게 해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이제 합니다. 여기서. 지난 1월 31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상적인 고점이었고요. 이날 기록했던 그 고점은 사실은 이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종가에서 15포인트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점 갱신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금요일에 이제 여기까지 밀렸었죠? 밀렸다가 오늘 초반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약했다는 거죠. 1분봉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그 지수를 나타내는 1분봉입니다. 나름대로 좋았다가 여기까지 밀리고 이제 어중간하게 끝났어요.
아주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니고. 근데 오늘 플러스 0.67%니까 사실은 좀 아쉽죠. 일본, 중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 판단은 지금 여전히 혼재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이것도 놀라워요. 19일 연속입니다. 어쨌든 19일 연속이에요. 그래서 19일 연속 5일선을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날 이후죠. 이날 이후 19일 연속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 심리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코스피가 그랬던 것처럼 약간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의 특징입니다. 코스피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5일선을 21일 연속 유지가 된다는 건 이건 정상은 아니다. 그러더니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이건 정상은 아니죠. 정상적으로 가자 그러면 5일선 이탈해야 되거든요. 이탈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 손바꿈이 일어나니까. 손바뀜이 나타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화학업종 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코스피 화학이 좋았는데 갭상승에 양봉했습니다. 업종지수가 갭상승에 양봉 나온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종목 같은 몰라도 업종지수가 갭상승에 양봉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내내 좋았습니다. 시가 이후에 뭐 계속 올라갔죠. 시가 이후에도 보면 계속 올라갔어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가가 여기서 있었는데 사실상 뭐 거의 고점 형성해 줬고요. 근데 반대로 운송량은 어떠냐? 물론 이제 저점보다는 올라와서 끝났는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이다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코스닥 이쪽 보겠습니다. 업종을 자 먼저 제약업종 보겠습니다. 제약업종 어때요? 오늘 역할했죠. 초반에 약간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급등하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고 끝났어요. 이게 결정타였어요, 사실은 코스닥. 왜냐하면 현재 제약업종은 무지막지한 그 비율입니다. 사실 뭐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년 전만 해도 코스닥에서 제약업종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약업종이 압도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업종이 이제 올라간 것은 역시 이제 가스 24 때문에 올라간 건데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수가 뭐 갑자기 대폭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종목 장세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간단합니다. 지수가 폭락만 안 나오면 순환면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시장입니다. 그 점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그 해외 증시는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시황까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드린다면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볼게요. 이게 분봉인데 일봉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은 다 지우고 새롭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목요일에 이 사항은 말도 안 되는 왜곡이었죠. 그리고 금요일에 이 사항은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해외 증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해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플러스 출발 이후에 이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해외 증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게 센 게 아니었어요. 센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해외 증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해외 증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 급락 이후에 상승과 오늘장 좀 양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를 강보합권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지금 5일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9일 연속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최근에 가시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과 그 안에 주요 업종에 대한 탄력, 그리고 오늘 특히나 화학 업종에 대한 이 갭상승에 대한 탄력을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중점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한샘 그리고 CJ 대한통운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관심 종목은 한샘과 그리고 CJ 대한통운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한샘 같은 경우 오늘 6% 넘는 상승으로 88,000원에 마감이 됐고 CJ 대한통운은 오늘 1% 넘는 하락으로 177,0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들어볼게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략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보유자는 매도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한샘은 사실 작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뉴스에 많이 등장했잖아요. 경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사회 뉴스에 나왔어요. 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몇 년간 지켜보면서 정말 황당했던 종목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한샘의 이 추세 차트입니다. 이게 추세고요. 요거는 이제 단기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10월이었죠. 10월 한 중순쯤 될 겁니다. 하순에도 이제 한 번 더 내려왔었는데 이때 나름대로 저점을 기록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략 47,000원대였는데 지금 88,000원대까지 갔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100%에 육박하는 47,000원대 그 100%는 9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하루만 더 가면 이게 100%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점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만큼 올라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반등을 빠져나오기 반등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샘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라인에 잡으신 분도 있겠죠. 뭐 여기서 잡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쪽에서 잡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높게 잡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았든 지금보다 약간 낮게 잡았든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든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하시자고요. 왜 그러냐? 저는 이 반등이 물론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온 것도 있었지만 저는 빠져나오기 반등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급락 이후에는 외국계나 기관의 그 어떤 뭡니까 펀드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고평가라는 겁니다. 자, 지금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29,7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그 평택촌놈 적정주가 보시면 나옵니다. 29,700원. 자, 이거를 한번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2015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347,000원까지 왔어요. 왜? 무려. 자, 그런데 2019년 현재가 적정주가가 29,700원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으로.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저의 알고리즘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자, 지금 29,700원이면 뭐 한 3년 6개월 정도 전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어떻을까요? 아마도 2만 원이 안 됐을 겁니다. 적정주가가 2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34만 원대 갔으니까 도대체 몇 배 간 거예요? 적정주가 대비 17배 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정주가가 이론가라고는 하지만 당시에 이게 한샘이 2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34만 원대 갔으니까 정말 무지막지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두고 봐라. 한번 크게 한번 박살 날 거다. 결국은 34만 원짜리가 작년에 47,0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럼 몇 배입니까? 대략. 거의 한 7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저점이 약 7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네, 이래서 제가 여러분께 적정주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적정주가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스닥 종목은 뭐 적정주가 대비 한 2, 3배 정도 고평가는 뭐 기본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한 1배에서 1.5배까지는 뭐 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적정주가가 있어요. 그럼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죠? 그럼 당연히 좋은데 코스피는 대략 한 1에서 1.5배, 코스닥 한 2, 3배 정도까지는 뭐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특히 제약 쪽은 저평가된 종목은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작게는 3, 4배, 많게는 뭐 10배, 15배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지수가 좋을 땐 성장주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거는 성장주 개념이 아니거든요. 가치주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한샘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물론 이것도 뭐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IT 쪽이라든가 그 어떤 바이오 쪽처럼 뭐 기술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특성 때문에 갑자기 뭐 엄청나게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증가하기는 어렵거든요. 제한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 뭐 100만 대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1억 명이 됐어요. 뭐 그러면 괜찮겠죠. 제한적인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개념이거든요. 근데 17배가 안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었더니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람들은 뭐 작년에 한샘 관련된 뭐 어떤 악재성 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추세가 말을 해주잖아요. 작년에 악재성 뉴스가 영향을 받은 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진 거죠, 사실은. 여기서 더 빠진 거예요. 그럼 인정해요. 하지만 그 전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샘 크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마시고 더 이상은 이제 매수는 가담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렸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보이자 홀딩은 매도고요. 미부전 조정시 매수인데 역시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CJ 대한통운은 이제 이거는 적정주가 17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뭐 적정주가랑 거의 같은 가격인데 왜 제가 홀딩 매도라 그러냐면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작년 봄에 저점을 찍었어요.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지수는 작년 1월 29일이 최고점이었잖아요. 역사상 최고점. 근데 이 종목 보면 좀 웃겨요. 이 종목의 최고점이 201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나홀로 종목이라고 봐야죠. 지수하고는 따로 놓은 거죠.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2017년에 뭐 조정받고 2018년 초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다 최근에 이렇게 반등 난 이 정도 아닙니까? 최근에. 근데 이거는 지수하고 완전히 따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나홀로 종목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일단 지지가 됐었고, 기술적으로 볼 때 이 라인이 저는 튼실해 보여요. 여기서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가격보다 싸게 잡았든, 더 높게 잡았든, 조금 더 홀딩 하시라고요. 무조건 중장기 홀딩은 아니에요. 다만 좀 더 홀딩 하시고, 없는 분들은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한샘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정석 투자를 꾸준하게 시청하신 시청자분이라면 이 한샘에 대해서 일단 적정주가 대비 고평가된 국면과 그리고 좀 하락하는 국면 모든 좀 흐름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자는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업종에 대한 이해 설명과 함께 고평가됨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함께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교시 시황 분석록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2교시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2교시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매일같이 좀 대응해야 될 때 탄탄한 기본 교육이 있다면은 모든 시장에 대해서 좀 완만한 그런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 과장님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역시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시리즈로 강의해서 이제 총정리를 다시 또 1, 2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순서들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예요. 현물 매매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초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신면이 강한 경력자들도 한번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수, 매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텍스트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매란 한자가 뭐죠? 매매, 살매, 팔매, 사고 팔고 이걸 매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단어는 70% 이상이 한자잖아요. 결국은 다 한자잖아요. 현물, 매매, 정석 다 한자죠. 그 매매의 뜻이 뭡니까? 사고 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수를 잘하면 초단이고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수는 뭐 최저점 매수는 좋죠. 근데 약간 높게 잡거나 약간 늦게 잡아도 뭐 큰 상관없어요. 어떻게만 되면 수익만 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바닥이 10,000원이에요. 예. 현재가가 뭐 15,000원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근데 10,000원에서 잡은 사람은 최상인데 뭐 12,000원에 잡아도 13,000원에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 평가이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매도입니다, 사실은. 매도를 하지 않는 한 수익이 확정이 안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평가이익은 100%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찌어찌해서 결국 10,000원에 던지잖아요? 그럼 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수를 잘하면 초단,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도 매수를 잘하면 좋겠죠? 자, 매수는 최대한 저점 매수에 주력하고요. 반드시 불안 매수로 대응.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 가격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여러분 평택천문 차트 이론을 통해서 항상 배웠던 거 있죠.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한다. 수도 없이 배우셨을 겁니다. 수도 없이.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삼성전자를 비유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자,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평소 제가 지론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16년 언제부터 5월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맞죠? 이것도 역시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 이해가 되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수나 종목이나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고요.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다? 2016년 5월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냐? 높으면 21선 아래. 그보다 낮으면 61선 위, 그보다 낮으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어요. 항상.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보죠. 어떻습니까? 이게 2017년 11월 초에 고점 찍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기회가 끊임없이 왔어요. 끊임없이. 자, 보세요. 21선 아래 여기서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어요. 맞죠? 2017년 여름에는 거의 120선도 장중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잡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돼요. 1차 매수 가격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한다?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아무리 높아도 21선 아래.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업종이 약하다 그러면 61선 위, 지수가 약하다 그러면 120선 아래입니다. 근데 이 당시 어땠었냐? 지수가 그때 굉장히 출렁거렸거든요. 이때 말하는 거, 이때. 그러니까 2017년 그때 8월이었거든요. 그때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으니까 순간적으로 120선 이탈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제 그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락 추세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건 언제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추세 전환된 게 여기입니다. 왜? 잘 보세요. 지금도 하락 추세거든요. 61선이 120선 이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락 추세일 때는 항상 5일선 21선 돌파할 때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네, 나왔어요. 그럼 뭐냐? 결국 네모가 4개가 있는데, 네 번째 네모는 수익이 나름대로 낮죠. 근데 1, 2, 3는 어때요? 약간 기분 냈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원칙대로 매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확률상 저가에 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의 포인트는 뭐냐? 결국 그거예요. 1차 매수가를 싸게 하는데, 상승 추세일 때하고 하락 추세일 때, 요것만 잘 구분하면 되고, 이거는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책이나 강연에서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저는 직접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모든 내용은 100% 저의 노하우예요. 저는 주식 투자를 89년부터 하면서 주식 투자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책도 본 적이 없어요. 책은 딱 하나 봤어요. PER, 우리가 퍼라 그러죠? 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PR이 뭔가 해서 관련 서적 찾아본 거 이외에는 저는 차트도 무슨 가치 분석하는 것도 시황도 누구한테도 배운 적 없어요. 다 제 거예요. 제가 정말 맨 땅에서 해당한 거죠. 그래서 저의 노하우는 독창적이거든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이론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매도 같은 경우 설명드렸습니다. 매도는 수익 매도와 손실 매도가 있어요. 네. 수익 매도는 뭐 반드시 1회 또는 분할 매도 중에서 선택해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평가이익이다. 10,000원 주고 샀는데 15,000원에 왔다. 그럼 뭐 한 번에 다 던져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15,000원에 절반 던지고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16,000원, 아래쪽으로 14,000원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근데 손실 매도는 무조건 1회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손실 매도를 못한, 우리가 흔히 손절매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 지났더니 본전 오더라.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어요. 10,000원에 잡았어요. 9,000원에 왔어요. 손절했더니 한 2, 3주 있더니 10,000원 간 거예요. 에이 그때 안 던졌으면 본전 됐는데 이 생각 때문에 못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못 던지다가 죽을 때까지 본전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해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전략이라고요. 결국 개인들을 망치는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손절가를 정해놓으면 계속 빠지면 뭐 오히려 당연하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던져야 돼요. 솔직한 말로 단기는 10%, 중기는 20% 만약에 평가 손이다. 그럼 실패한 매수예요, 그거는요. 이위화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주일에서 2주일 코스로 보는 어떤 단기 종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10%. 우리가 최소 한 달에서 3달 정도 보는 중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가 만약에 평가 손이다. 그럼 그건 실패한 매수예요. 실패한 매수는 일단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대다수가 어떠냐? 기다리니까 본전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 습관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평가이익이라도 뭐랄까 욕심 때문에 매도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평가 손이면 어때요? 더 싫죠. 아쉬움 때문에. 왜? 누구나 그 매수가 집착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의 3대 집착 얘기했잖아요.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특정 종목 집착 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집착 때문에. 어느 한 종목에 막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투자해서 돈 버는데 왜 한 종목을 그렇게 꽂히냐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그 격언이 있거든요. 제가 초보자일 때부터 있었던 유명한 격언이 뭐냐면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이거는 주식 투자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특정 종목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종목이 많은데 왜 특정 종목에 집착해갖고 막 거기에 뭐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식 비중 100% 안 되면 막 불안해요. 그 다음에 매수가 집착이 가장 문제죠.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손절할 생각이 없다면,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이 없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리스크를 감수하되 잘 되면 크게 벌겠다. 그래서 하는 게 투자거든요. 자본을 던지는 겁니다. 베팅하는 거예요. 그 투자할 때 투자가 던질 투자예요. 우리가 그 야구에서 투수라고 그러죠. 그 투자입니다. 던질 투자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용히 나른다, 뭐 무슨 뭐 만진다, 뭐 이동한다 이런 게 아니라 던지는 겁니다. 투박하죠 표현이. 그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벌든 날리든 한번 확 베팅하는 거죠, 까짓 거. 예, 거칠게. 그게 투자입니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할 자신이 없고, 나는 손해를, 리스크를 절대로 감수할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집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건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번져올 때까지 홀딩은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방법론은. 일단 여러분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주식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들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뻔뻔스럽고, 주식 전문가 자신을 위한 조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20%, 30%에서 손절하라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그거 듣기 싫거든요. 무조건 번져올 때까지 홀딩해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할게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10개가 있습니다. 5개 성공하고 5개 실패했어요. 10개는, 5개는 어쨌든 간에 10개 중에 5개는 대충 수익 내고 던졌어요. 근데 나머지 실패한 거 4개는 우여곡절 끝에 1주든 1년이든 번전이 왔어요. 근데 하나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운이 없든 실력이 없든 뭐가 되든. 그럼 그 종목은 계속 지우고 갑니다. 왜? 번전 안 왔으니까. 그럼 또 매매하다 또 한 종목도 늘어요. 또 한 종목 늘고. 결국 5년, 10년, 15년 지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번전 안 하는 종목을 지고 있어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손절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더 싸게 샀던가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손절하는 원칙은 지켜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학개론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지난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하는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유효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총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매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저점 매수에 좀 주력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도에 대한 부분은 이 손절에 대한 매도와 그리고 수익권에서의 매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손절에 대해서 비실행을 해서 손실이 덕덕 커진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손절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 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9394님의 질문입니다. 아우딘 퓨처스를 매수가 17,100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아우딘 퓨처스의 종가는요, 보합권 마감입니다. 13,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학 과장님, 아우딘 퓨처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매수 가격만 본다 그러면 뭐 잘해야 D, 심하게 뭐 F도 가능한데 왜 시약점이냐? 그나마 절대 저평가 종목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10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네, 엄청나게 좀 억울한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 저평가는 맞는데 추격 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약점인데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걸리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매수하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비중 60%예요. 여기서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얘기하잖아. 아니라고요. 저기서 잡았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과정이 비합리적이라고요. 정석 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저기서 잡는 건 이건 아니에요. 평가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거는 분명한 추격 매수다. 이 종목이 사실 절대 저평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언제 잡으라고요? 5일선 20일선 탈 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죠. 네, 여기서부터. 맞잖아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61선이 여기서 이탈했으니까 자, 그리고 언제 잡으라고요? 5일선이 20일선 탈 때. 이때 잡으면 되잖아요. 물론 이 박스에서 잡았다고 해서 수익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손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매수 매도 어떤 이론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박스는 결과가 좋아도 저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 박스는 예를 들어서 손절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는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하락 추세일 때 매수 접근을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되는지까지 앞선 투자학개론을 통해서 알려드린 교육 내용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4958님의 질문이고요. 보령제약 을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4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보령제약은 1.49% 상승한 1,2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보령제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늦은 매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뭐 설명이 똑같아요. 하락 추형 종목을 약간 늦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하락 추세죠. 맞죠? 그 다음에 5일선 20일 탈 때가 여기죠. 그러면 약간 늦었죠. 네, 그래서 심하게 늦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그거예요.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 원칙대로 매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과는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하지 않습니까? 왜 저거를 꼭 올라갔을 때 매수하냐고요. 왜?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야구로 말하면 그래요.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볼을 친다고 다 안타 되나요?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볼을 쳐도 안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거의 뭐 원바운드에 가깝거나 머리 높이로 올라오는 볼이죠. 확연한 볼이죠.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에요. 그거 쳐도 안타 될 수 있다니까요. 다만 차이가 뭐냐? 왜 심판이 투수가 요 코스로 던지면 스트라이크고 왜 요 코스로 던지면 볼이냐?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는 공은 안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정석 투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볼을 치지 말고 스트라이크 때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아우딘 퓨처스랑 똑같이 같은 관점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보령제약에 대한 부분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C약점 확인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8913님의 질문입니다. DST 로봇을 매수가 1,01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는데요. 오늘장의 DST 로봇은 4% 넘는 상승으로 1,26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A약점이고요. 거의 환상적인 저점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적정주가 대비로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뭐 크게 고평가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 20% 이상 평가이기니까 밀리면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아니면 40% 이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환상적인 사실은 예측 매수죠. 원래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취향 보시고 하는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이죠. 작년 10월 말에 코스피가 한번 붕괴가 됐죠. 2000년. 그리고 나서 1월 초에 또 붕괴가 됐는데 그때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라인보다 높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본전이나 40% 이상 매도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ST 로봇은 A약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점 매수와 그리고 예측 매수를 통해서 매수 시점이 좋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 수익에 대해서는 40% 이상에 대한 매도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3272님의 질문입니다. CJ 헬로를 매수가 1,7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CJ 헬로 종가 확인하면요. 2% 넘는 하락으로 9,5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피약점이고요. 이거는 올라갈 때 매수했으면 약간 늦은 거고 내려갈 때 매수했으면 약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가격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절 마이너스 5% 또는 15% 매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CJ헬로는 C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좀 처리하시고 이후에 재매수에 대해서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2340님의 질문이고요. 아난티를 매수가 27,0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아난티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24,300원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 아난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차트상으로 매수 가격대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결과는 실패했는데 매수 가격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사실 너무 급등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C약점 매겼는데요. 손절 5% 또는 15% 매도 후에 단기로 단타로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난티에 대한 부분은 C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 처리하시고 그 이후에 단타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3509님의 질문이고요. 오스코텍을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네요. 오늘장의 오스코텍 종가는요, 2.50% 상승한 28,6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오스코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D약점이에요. 과정은 비합리적이고 결과는 성공했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때요? 성공이었어요. 근데 잘한 건 아니란 거죠. 왜? 이런 스타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매매를 한다, 평생.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럼 결국 손해봐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결과는 성공했지만, 절대로 저 가격에서 매수한 거는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스코텍에 대한 평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좀 비합리적인 부분 짚어주시면서 즉시 매도 이후에 가격대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정석투자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화요일도 방향성 결정의 혼조세 구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좀 찌글찌글하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 정도에 아마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것은 지금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단기가 일단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단기가 결정되고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추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좀 그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해외 증시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볼게요. 미국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그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갔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그 호재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신빙성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첫 번째, 2019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죠. 많이 남았어요. 두 번째,
FRB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그런 재료가 이쯤에서 나왔다면, 그러니까 21선 돌파할 때, 높게 보면 61선 돌파할 때, 이때 나왔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건 지속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격언 아시죠? 네,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 보고 내용을 알지만, 시장의 메이저들은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도 그래요. 유동성 확대한다는 뉴스로 올라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꺾였죠? 그래도 오늘 또 거짓말처럼 올라갔어요. 오늘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나라거든요. 특히 주식투자에 있어서. 중국의 일반인 투자자들은 오늘 뉴스 보고 알았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중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은 아마 미리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별로 없다. 중국이 유동성 확대시킬 거다. 이게 저는 선반영됐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 등락에 있어서 호재가 없으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럼 언젠가 터질 호재가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 뭐냐? 호재가 있으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반등이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있으면서 하락하는 거가 세 번째예요. 악재가 있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더 안 좋겠지만 어쨌든 터졌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뭐냐? 악재가 없으면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악재가 뻥 터졌을 때 한번 추가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호재가 없으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나쁜 게 뭐냐? 악재가 없으면서 하락하는 거예요. 왜? 호재가 없으면서 상승하면 언젠가는 호재가 한번 터지면 추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악재가 없으면서 하락하면 이거는 언제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중국과 미국은 뭐냐? 나름대로 호재가 있으면서 상승했다는 거죠. 힘겨워하다가. 다시 차트 볼까요? 미국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약간 힘겨워했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이 구간에서. 좀 힘겨워했어요. 더 갈까 말까. 그러다 뻥 터진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도 보세요. 얘는 힘겨워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좀 뭔가 한계사항 비슷하게 왔었어요. 금융 흐름이 그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전에 5일 연속 양봉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나 종목이나 똑같아요. 호재 없으면서 상승한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호재가 있으면서 상승한 게 두 번째, 악재가 있으면서 하락한 게 세 번째, 악재가 없으면서 하락한 게 가장 나쁜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방향성의 결정 중 혼조세 구간 지속이 될 것이고 주 후반에 일단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푼대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